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교육 제도의 형성과 확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조했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는 김재용 교수의 2001년도 교육 정치학 연구 논문인 미국 공립학교 출현에 대한 교육 정치학적 분석, 그리고 김재춘 교수의 1997년도 동서양 주요 국가들의 교육에 실려 있는 영속적인 세계 재패를 추구하는 미국의 교육, 데이비드 타이에게 1976년도 하버드 에듀케이셔널 리뷰에 실려 있는 논문인데 Ways of Seeing an Essay on the History of Compulsory School. 자, 보는 방법, 의무 교육의 역사에 대한 그런 어떤 평론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BBC 뉴스 2016년도 9월 8일에 실려 있는 어떤 글인데 Grammar Schools, What are they and why are they controversial? 자, Grammar School, 그게 도대체 뭐고 이 Grammar School이 왜 영국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글입니다. 자, 프랑스의 경우는 미셸 푸코의 1975년도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어떤 감시와 처벌, 이 감옥의 역사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 상당 부분이 또 프랑스 학교에 대한 내용이 이 책 후반부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참조를 했습니다. 자, 먼저 미국 교육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 공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호레이스 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호레이스 만은 미국 공교육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834년에서 37년까지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 자, 1837년에서 1848년까지 매사추세츠주 최초의 교육감을 지내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1852년도에 매사추세츠주에서 미국 최초로 의무 교육법을 발효하신 분입니다. 자, 보통 이 19세기 초중반에 그죠?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교육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교육할 필요 없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교육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ducation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과 education for elite. 아니다. 엘리트 중심으로만 교육을 하면 된다. 이런 주의가 있었는데 결국 분위기가 education for all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호레이스 만이라는 사람이 미국 최초로 의무 교육법을 이렇게 발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호레이스 만이라는 사람은 그죠? 이런 1830년대부터 그죠? 이렇게 일반 학교 운동, 카먼 스쿨 무브먼트 운동을 계속 이렇게 전개시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모든 일반 학생들이 그죠? 그 학교를 갖다 다닐 수 있도록 전개하는 그런 운동인데 그죠? 이런 운동의 어떤 그런 효과로서 그죠? 최종적으로 이런 어떤 의무 교육법이 1852년도에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죠? 자, 이런 어떤 카먼 스쿨 무브먼트라는 게 그죠? 결국 일반 학교라는 것이 great equalizer, 위대한 그런 어떤 평등 기제로 이렇게 작동을 할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온 겁니다. 자, 그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레이스 만은 한 계층이 열심히 일한 것을 다른 계층이 착취한다고 보는 마르크스와는 달리 계층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호레이스 만이 볼 때, 부자의 재산을 훔쳐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시켜서 생산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호레이스만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산층이 확대되는 것이 평등 사회로 가는 그런 첩경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듯 호레이스만은 보통 학교, 이 카먼 스쿨이 인간 삶의 조건에 위대한 평평자, 그레이트 이퀄라이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모든 계층, 종파, 인종을 막론하고 보통 학교에 의무적으로 다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노력의 어떤 그 결과로서 1852년도에 매사추세츠주에서 의무교육법이 통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호레이스만은 1838년도에
저 카먼 스쿨 저널을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자, 이 저널에서 자, 호레이스만은 자, 공립학교와 그 문제를 목표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자, 호레이스만의 6가지 그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 대중은 더 이상 무지하지 않아야 한다. 2. 자, 이러한 교육은 자, 관심이 있는 대중에 의해서 지불, 통제, 유지되어야 한다. 3. 자, 이 교육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런 아이들을 포용하는 그런 학교에서 가장 잘 제공될 것입니다. 4. 자, 이 교육은 자, 비종파적이어야 한다. 5. 이 교육은 자유사회의 교리, 주의, 이념을 사용하여 가르쳐야 한다. 6. 교육은 잘 훈련된 그런 전문 교사가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주요 원칙을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그 카먼 스쿨 혹은 공립학교 아니면은 의무 교육이죠. 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미국의 그 학교 교육의 역사를 갖다가 공부하다 보면은 이 용광로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듣게 됩니다. 자, 도대체 이 학교하고 용광로하고 자, 무슨 관련 있지 하는 이런 의문이 아마 제기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포스코 꼭 들어가 가지고 저 철광 생산 공정을 갖다가 제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자, 철을 만드는 과정은 그죠? 먼저 제선 공정입니다. 자, 쇳물을 그런 생산하는 그런 기초 공정입니다. 두 번째가 제강 공정입니다. 자, 쇳물에서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해서 자, 강철로 만드는 공정입니다. 세 번째가 연주 공정입니다. 자, 액체 상태의 철이 자, 고체가 되는 공정입니다. 자, 네 번째가 압연 공정입니다. 자, 철을 강판이나 이런 선재, 와이어를 갖다가 만드는 공정이거든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미국 사회에서 그죠? 자,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이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이 미국 사회에서 그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버리면 만다 이걸 하나로 이렇게 엮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사실 이렇게 다양한 민족, 인종, 언어, 문화, 종교가 이렇게 있어버리면 이 하나가 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학교를 딱 만들어 가서 만다 여기 이런 다양한 민족, 인종, 언어, 문화, 종교를 가진 이런 다양한 애들을 갖다가 학교로 집어넣는 거 이렇게. 그래 집어넣어 가지고 만다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자, 영어를 가르치고 만다. 그 프로테스탄트 그런 개신교를 가르치고 그죠? 그다음 미국의 그런 문화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다 얘들이 갖고 있는 만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불순물들, 그런 물들을 갖다 쫙 빼버린 거 이렇게 쫙 빼가지고 만다 그런 하나의 국민, 그런 순수한 그런 미국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다 이 학교가 만다 어떤 역할을 한다? 그 와스프, 화이트 앵글로 섹슨 그런 프로테스탄트는 그런 와스프라는 그런 미국 정통 이런 문화에 만다 동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만다 이 모든 이런 다양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로 이런 여건에서 사회화를 시켜서 만다 미국을 갖다 이렇게 부강하게 강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교육적인 그런 목적 혹은 이 당시 산업혁명을 통한 그런 경제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만다 상당한 정도를 만다 그 순수한 미국인 혹은 이런 와스프 문화를 갖다가 동화시키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잠재적인 그런 정치적인 요인도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다양한 민족, 인종, 언어, 문화, 이런 종교를 가진 이런 학생들을 갖다가 만다 이런 학교에 그죠 들어가게 해서 그죠 순수한 그런 미국인의 정신인 그런 와스프 문화에 철저하게 동화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 와스프라는 단어가 이렇게 잘 또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와스프라는 것은 만다 W의 그 화이트 쉽게 말하면 인종적으로 백인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AS라는 것은 앵글로 섹슨 쉽게 말하면 민족으로서는 그런 앵글로 섹슨족이라는 것이고 P라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통 미국인은 이런
백인이면서 그런 앵글로 섹슨 그런 민족이면서 그런 프로테스탄트를 갖다가 가진 이런 사람들을 미국 정통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 사회에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이 와스프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 개념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만은 만다 비록 민족이나 인종은 틀리지만다 이런 와스프 문화 그죠? 와스프 문화에 철저하게 이렇게 동화시키는 것이 자 이렇게 중요한 어떤 학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죠? 학교에서는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죠?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갖다 강요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는 미국의 문화를 갖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특히 그 종교적으로 이 그 캐톨릭이 이렇게 그 미국 사회에도 존재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캐톨릭 같은 경우는 자, 학교에 가니까 이 개신교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 캐톨릭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나 당신이 만든 그 학교에 나 못 다니겠다 해서 이 만드는 학교가 바로 이게 바로 사립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립학교의 전통은 그죠? 이 개신교에 반발한 이 캐톨릭이 만다 이 사립학교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국의 사립학교에 그죠? 전체 사립학교에 그죠? 이렇게 따지면은 한 공립학교와 먼저 대비하면은 한 공립학교가 90이면은 한 사립학교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10 정도 되는 그 비중 중에서 또 한 90%는 이 카톨릭 계통의 그런 어떤 그 사립학교고 한 10%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상류 계층들이 다니는 그런 엘리트 교육을 하는 그런 사립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립학교는 그죠? 이 전통이 그런 엘리트 교육에서 나왔다기보다는 그죠? 어떤 그런 어떤 개신교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카톨릭의 반발에서 이런 사립학교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죠? 이렇게 아까 전에 그죠? 우리가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를 갖다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아이디어가 만다 미국의 집회나 동전에 그대로 적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1센트짜리 동전을 보시면은 그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자, 이 플로러버스 우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가 그죠? 이게 out of 플루리버스는 many, 자, unum은 원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것에서부터 하나, 쉽게 말하면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이런 것을 뭐한다? 하나로 이렇게 순수한 어떤 하나의 미궁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 지폐를 보시더라도 그죠? 미국 지폐 뒷면에 그죠? 그 독수리가 그죠? 이렇게 리본을 물고 있죠. 그죠? 그 리본 안에 저 이 플루르버스 그 우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민족, 인종, 언어, 문화, 종교를 갖다가 만다 이렇게 통합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순수한 미국인 그런 하나의 그런 어떤 미국인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런 이념과 정신들이 이 미국의 지폐나 이 동전에도 이렇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19세기 미국의 그런 카먼스쿨, 그런 공립학교, 자, 의무 교육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다문화 교육 입장에서 볼 때 동화주의적인 관점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은 자, 진보주의자나 급진주의자들만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보수주의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수주의자들도 한 사회의 그런 지배적인 언어, 문화, 가치관 등 다른 언어, 문화, 가치관 등을 지닌 그런 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보수주의자들은 자, 이런 소수자들이 주류 사회의 언어, 문화, 가치관 등을 빨리 학습하여 짧은 시간 동안에 주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에서 다문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보수주의자들의 다문화 교육의 관점은 어떤 결핍 모형 또는 동화주의, 한 국가 내에 공존하는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 중에서 주류 문화를 통한 어떤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함을 얘기합니다. 자, 보수적 관점의 다문화 교육에서는 자, 이민자 가정이나 사회 경제적 하위 계층의 자녀들은 주류 사회의 문화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주류 사회의 문화에 동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보수적 다문화주의자들 역시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자, 이들은 주류 사회의 지식, 언어, 가치 등을 소수 집단에게 제공해서 그들이 빠르게 주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소수 집단의 권익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다문화 배경의 그런 소수 집단이 주류 사회와 시장 경제 체제에서 요구되는 그런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평등과 계층 이동이 성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적 다문화주의자들은 다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자고 주장하기보다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주류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다문화를 활용하는 그런 교육을 수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사실 183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그런 일반학교 운동, 카먼스쿨 무브먼트는 보수적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다양한 국가로부터 이민자들이 미국에 몰려오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을 그런 앵글로 섹슨계 백인 청교도들 와스프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용광로로 일반 학교를 설립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미국 교육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세에서 19세 그 재학생 그 비율을 보니까 그 1840년에는 37%, 그리고 1850년에는 42%, 그리고 1860년도에는 49%, 절반을 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1870년도 되면은 이게 갑자기 이게 60%대로 이게 확 올라갑니다. 아마 이것은 그 아메리칸 시빌 워,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1861에서 65년 사이에 일어났거든요. 아마 이 남북 전쟁의 영향 탓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경제 상황이 이게 상당히 안 좋고, 그래서 일자리가 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성인들도 일자리를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많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 이렇게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학교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일수를 보니까 1870년도 같은 경우는 132일, 뭐 80년도도 130일, 뭐 90년도도 134일을 갖다 이렇게 운영을 했네요. 거의 1년 중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학교를 가지 않았다는 뭐 얘기입니다. 그리고 10세 이상의 그 비문해자들, illiterate, 글을 읽고 뭐 쓸 줄을 모른다든가 그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비율이 1840년도는 25에서 30%, 이거 진짜 엄청 높은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거의 그 3분의 1이 그죠?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고 그 말을 의미를 갖다 이해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엄청 높아요. 그런데 이게 그 1852년도에 그 매사추세츠주에서 우리가 그 최초로 의무교육법이 발효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각 주별로 이렇게 의무교육이 확대되면서 1860년도에는 60나 70년 같은 20%에 되던 것이 이 1890년 가면 이게 한 13%대로 확 줄게 됩니다. 역시 이게 교육의 힘은 이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1900년에서 1950년도에 그 미국 교육 통계를 한번 볼까요? 자, 5세에서 19세의 그 재학생 비율이 그죠? 이 1930년대 되면 그죠? 이게 82%, 그리고 1940년대는 84%, 이제 거의 뭐 초등학교 교육은 이렇게 안정화 단계에 정착이 됩니다. 아마 이 시기에 그죠? 중요한 미국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게 바로 Great Depression하고 이 월드 워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공황과 이 전쟁 때문에 그죠? 많은 그런 어떤 그 부모님들이 그죠? 공장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뭐 집에서 놀기도 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죠? 이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그 학교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당시에 그죠? 한번 그 고등학교 그죠? 이 고등학교 학생 수를 한번 보면 그죠? 이 1900년대에는 이게 3%밖에 안 돼요, 이게. 뭐 고등학교를 거의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1930년도와 40년도 오면 그죠? 이게 17%, 26%로 건충 뛰어오릅니다. 이게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대공황과 2차 세계 대전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0세 이상 그 비문의 그 어떤 비율을 보니까 이제는 거의 뭐 1930년도 들어오면 그죠? 4%, 근데 1943%로 그죠? 이제 거의 이제 비문에는 거의 상당수 이렇게 많이 이제 없어지는 어떤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피터 린더트의 그 5세에서 14세 그 아동 초등학교 취학률 그 현황표를 한번 볼까요? 자, 1830년대 같으면 그죠?
자, 노르웨이하고 프랑스, 프로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한 70%대에 이릅니다, 이게.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엄청 수치가 낮거든요. 자, 영국과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그죠? 일반 서민들은 굳이 학교 갈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평비에 있기 때문에 취학률이 상당히 지금 낮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한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그죠? 미국이, 그죠? 이렇게, 가장 높은 그런 어떤 취학률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표를 보다 보면, 그죠? 이 프로시아가, 그죠? 이게 20세기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수치가 오히려 떨어져요, 이렇게. 예,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프로시아에서, 그죠? 이렇게 독일이라는 어떤 그런 국민 국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죠? 이게 사회가 좀 많이 혼란스럽고 좀 뭐 형편이 안 좋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오히려 가면 갈수록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뭐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미국이 가장 선두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네요. 네. 자, 지금부터는 그 영국의 그 학교 교육 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그런 학교 교육 제도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신 분들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은 자, 학교가 자, 학생을 선별하여 자, 처리할 뿐만 아니라 자, 지식도 자, 선별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자, 학교에서 그런 가르치는 지식과 그런 가르치는 과정 뭐 더 나아가 이런 어떤 그 학교 제도를 갖다가 어떤 사회학적 탐구의 그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신 분입니다. 마이클 영의 그 유명한 책이 또 한 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The Rise of the Meritocracy, 1958년도에 발표된 능력주의의 부상이라는 책입니다. 영에 의해서 최초로 이 메리타크러시, 이 능력주의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미래를 그린 이 이야기는 1870년부터 시작합니다. 자, 1870년 영국은 자, 무상 공교육과 공무원 공개시험 채용을 시작하고 성진시험을 도입합니다. 자, 1944년에는 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자, 중등학교가 자, 기족학교, 즉 대학 진학이 목표인 그래머스쿨과 자, 서민학교, 자, 직업교육을 하는 그런 현대식 중등학교로 나뉩니다. 자, 능력주의가 출간된 자, 1958년에는 교육 평등화가 기회 균등이 확대되지만 자, 중등학교에 들어가는 자, 11세의 인생이 결정되는 방식, 자, 11 플러스 2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때 시험을 쳐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회 균등이 능력주의에 동일시되면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육이라는 이상은 흔들리고 맙니다. 자, 이야기는 1958년을 기점으로 나뉩니다. 자, 1958년 이전을 다룬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하지만 그 뒤는 지은이가 현실의 흐름을 바탕으로 예상하고 상상한 허구입니다. 자, 능력주의라는 단어와 지능 플러스 노력은 능력이라는 도식을 만들어낸 영혼. 자, 능력주의 사회는 어떤 지능을 기준으로 자, 능력, 실력, 업적, 재능을 가늠하게 된다고 상상합니다. 자, 어떤 사람의 자손은 기업, 정부, 교육계, 과학계에서 책임 있는 지위를 획득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미래의 새로운 사회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소설 속 능력주의 사회나 우리가 지금 겪는 자, 능력주의는 모두 획일화된 시험을 중요한 도구로 활용합니다. 대입시험, 입사시험, 자격시험, 국가고시 등이 모두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험 형태를 취합니다. 자, 소설 속 능력주의 사회는 지능 측정이 점점 과학화되고 정밀해지면서 잠재적 IQ, 곧 미래에 높아질 수 있는 IQ 최대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기술도 발달합니다. 자, 한때 평등의 황금기를 이끈 이런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되고 자, 운 좋은 정자 클럽에 든 기득권층과
어떤 세습 엘리트들만 올라가는 출세의 사다리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트들의 능력은 어떤 기득권 계급의 자격증이 되고 능력 있는 엘리트들의 계급은 자식 세대로 이어집니다. 능력은 계급이 되고 계급은 세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죠? 이렇게 공립학교가 이렇게 만들어짐에 따라서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이런 초등교육을 이렇게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귀족층 그 자녀들이나 그런 엘리트층이나 기득권층 자녀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대학을 보통 가게 되는데 보통 대학을 가기 전에 그죠? 보통 이제 그 대학 준비 기간인 그런 어떤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머 스쿨입니다. 그래서 그래머 스쿨에서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준비 기간으로서 거기서 준비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에 지원해서 이렇게 대학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공립학교 있기 전에는 그냥 뭐 집에서 그냥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뭐 공부를 이렇게 배웠겠죠, 그죠? 그리고 그 동네에 그죠? 동네에 보통 이렇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그런 귀부인들이 있는데 그런 귀부인들이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경우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데임스쿨이라고 합니다. 귀부인 학교, 데임스쿨. 그래서 데임스쿨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임스쿨이라는 것은 자, 영어권 국가의 그런 사립 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자, 데임이라는 단어는 기사의 제목을 가진 어떤 여성을 의미합니다. 자, 아이들은 보통 여자들에 의해 가르쳐졌으며 많이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자, 학교는 자, 17세기에서 자, 19세기에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이 학교의 대부분은 영국, 미국, 호주에 있었습니다. 자, 데임스쿨은 또한 소녀들이 다른 학교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그런 일반적인 장소였습니다. 자, 데임스쿨의 소녀들은 종종 다른 공예품을 꿰매거나 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자, 지금 데임스쿨에 대한 사진 두 장이 지금 실려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그 1713년 자, 뉴 잉글랜드 지역의 그런 데임스쿨 장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그 19세기 후반에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 어떤 지역의 그런 어떤 데임스쿨의 어떤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BBC 뉴스에 실린 Grammar School, What are they and why are they controversial? 그래머 스쿨, 그래머 스쿨이 무엇이고, 자, 그래머 스쿨이 왜 이렇게 논쟁적인가에 대한 이런 글들을 한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머 스쿨. 자, 문법 학교란 무엇입니까? 자, 문법 학교는 자, 11 플러스로 알려진 자, 11세 어린이의 시험을 통해서 학생을 선택하는 주립 중등학교입니다. 자, 잉글랜드에는 약 163개의 문법 학교가 있으며 약 300개의 주립 중등학교와 북아일랜드에는 69개의 문법 학교가 있습니다. 자, 문법학교 시스템에 따라 자,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자, 현지 문법학교에 갈 수 있지만 지역의 중등 현대 학교에는 잘 가지를 않습니다. 자, 영국 전역에서 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종합평준학교 시스템은 지역 내 모든 학생을 적성과 능력과 적성에 상관없이 한 학교에서 함께 가르칩니다. 자, 웨일즈나 스코틀랜드에는 주립 문법학교가 없으며 자, 일부는 문법학교라는 이름을 유지하지만 비선택적이며 특별한 지위가 없습니다. 자, 컴프레hen시브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컴프레hen시브 스쿨스 종합평준학교로의 변화. 자, 1964년 자, 해롤 윌슨 노동당 정부 출범과 함께 중등학교, 이 세컨더리 스쿨이 이 세 가지 어떤 패턴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머 스쿨, 세컨더리 마든 스쿨, 그리고 세컨더리 테크니컬 스쿨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종합 학교 체제로 컴프레hen시브 시스템으로 이렇게 전환하게 됩니다. 일명 종합 평준화 학교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 모든 학생들을 자, 능력에 상관없이 한 학교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 의무교육 연령을 16세로 확대하고 1982년 한 80% 이상의 중등학생이 이런 종합평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머 스쿨은 언제 처음 소개되었습니까? 그래머 스쿨은 자, 16세기 이래 존재했지만 현대의 문법학교 개념은 1944년 교육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로 인해서 자, 14세 이후에 중등교육이 무상화되었습니다. 동시에 중등교육은 두 가지 기본 유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자, 문법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학업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업에 참여하는 아이들 위한 그런 중등 현대학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학교인 그런 기술학교가 있었지만 거의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대학과 더 나은 직업, 덜 유명한 직업에 적합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omprehensive System, 종합학교 체제로 왜 시스템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주로 노동당 정치인들과 평등주의 교육가들에 의해서 선택적 교육 시스템은 계급 분할과 중상층 특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1965년에 정부는 지방교육 당국에 문법학교와 중등현대학교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평준화 학교 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노동통제지역에서 가장 빠른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보수적인 카운티는 느리게 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소수의 카운티와 지방당국, 즉 켄트, 매드웨이, 버킹햄셔, 링컨셔는 선택적 학교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스터셔, 트래퍼트, 슬라우는 혼합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버밍엄, 본머스, 일부 런던 자치구 같이 완전히 종합학교 체제 지역에서 몇 개의 문법학교가 살아남았습니다. 1998년 노동학교 표준 및 기본법은 모든 선택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기존 문법학교의 장래에 대한 지역 투표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 투표는 그 이후 단 한 차례만 실시되었습니다. 2000년 노스 요크셔주 리펀의 부모들은 67대 33% 투표로 리펀 문법학교를 유지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영국의 그 그래머 스쿨의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그죠? 한 1960년대 중반까지 한 1200개 이상의 학교가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도에 컴프레헨시브 시스템, 그 종합학교 시스템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감축이 되다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가 추세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웨일즈 같은 경우는 1988년도부터는 그래머 스쿨이 지금 하나도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오른쪽 그 영국 지도를 보시면 그죠? 영국이라는 나라는 그죠? 크게 4개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잉글랜드, 그리고 웨일즈, 그리고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그 그래머 스쿨의 그 현황 지도입니다. 그 현재 그 웨일즈와 그 스코틀랜드는 현재 그래머 스쿨이 없고요. 그죠? 그리고 북아일랜드에 지금 69개, 그리고 잉글랜드에 지금 163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가 지금 한 16만 7천 명 정도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죠? 주로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주로 이제 그 대도시 중심으로 그 런던, 그리고 그 버밍엄, 그리고 그 맨체스터, 그리고 위럴이라는 이런 대도시 주변에 이렇게 그래머 스쿨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문법학교는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합니까? 자, 문법학교는 초등학교 마지막 해에 학생들이 치르는 그런 11 플러스로 알려진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이 보통 주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문법학교 입학시험은 다음의 전부 또는 일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수치 추론, 언어적인 추론, 영어 이해력 및 문법, 비언어적인 추론, 어떤 창의적인 글쓰기. 이들은 전통적으로 언어적인 추론과 비언어적인 추론에 근거한 그런 질문을 사용해 왔으며 집중적으로 지도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부 문법 학교들은 자,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입학을 시킵니다. 자, 모든 지원자들은 자, 11 플러스 어떤 점수로 순위가 매겨집니다. 말 그대로 최고의 학생들을 상위권 밖으로 일부 학생들을 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른 영역에서는 자, 이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이 자, 입학 기준에 의해 순위를 매겨지는데 자, 이것은 그들이 학교와 살고 있는 거리나 그곳에 이미 형제 자매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에게 자, 11 플러스 과외를 제공하는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11 플러스 시험 문제의 몇 가지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르코, 로라, 피터, 벤, 셀리는 어떤 재킷을 사러 외출 중입니다. 자, 벤과 로라는 방수 재킷을, 자, 피터와 셀리는 후드가 있는 밝은 색상의 재킷을 원하고, 자, 로라와 자, 마르코는 가벼운 재킷을, 자, 마르코와 벤은 밝은 색상의 재킷을 원하지만 따뜻한 안감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진술 중 자, 어느 것이 사실이어야 합니까? 아래 답변 상자에 답변을 작성하십시오. 자,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11살짜리가 이게 풀 수 있는 문제인지,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보통 일반 그 보통 학생들을 갖다가 기준으로 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보시고 한번 결정을 한번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시된 문제는 그 비언어적인 그런 추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위의 모양 중 자, 어떤 것이 이렇게 회전되어서 아래의 모양을 형성하는지 식별하십시오.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를 한번 맞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 문법 문제입니다. 자, A, B, C, D 중에서 자, 문법적으로 가장 적합한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한번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C가 정답이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E가 정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당들은 자, 문법학교에 대해서 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노동당은 자, 문법학교들이 자, 평등을 향상시키는 대신에 더 나쁘게 만든다고 말하면서 더 많은 문법학교의 허용에 반대 입장입니다. 자, 문법학교를 지지하는 그 보수당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 시절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자, 보수당의 선언문에 따르면 자, 모든 좋은 학교들이 자, 일반 학교든 아카데미든 자유학교든 어떤 문법학교든 확장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찬성 입장입니다. 자, 자유민주당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더 이상 개방하거나 어떤 기존의 어떤 것도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중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프랑스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미셸 푸코는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감시와 처벌, 이 감옥의 탄생이라는 이 1975년도 저작에서 그죠? 이 책 중후반부에 가면은 그 프랑스의 학교 교육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미셸 푸코는 그죠? 학교라는 게 물론 교육적인 기능도 수행을 하겠지만 그 학생들로 하여금 그런 규율 지키기와 그런 몸 길들이기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을 이런 다설 바디즈, 양순한 몸 만들기를 통해서 학생들을 대상화시키고 그리고 학생들을 감시하는 어떤 그런 체제로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의 탄생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좁은 의미에서는 형벌의 이론과 제도에 대한 저자의 역사적 성찰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이 책은 근대적 감옥의 출현과 함께 도입된 규율, 훈련, 교정, 관찰 등의 방법이 감옥 밖의 사회에서 어떻게 권력의 기술로 작용해 왔는지를 치밀하게 규명한 책입니다. 푸코는 권력을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일방적인 관계로 보지 않았고 권력자가 독점할 수 있는 소유의 대상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한 사회 안에서 복잡하면서도 정교하게 작동하는 인간 지배의 기술과 전략으로 인식했으며 권력의 전략적 목표를 인간의 신체로 파악했습니다. 가령 왕권 시대의 권력이 신체에 대한 잔인한 폭력이나 고문과 같은 공포의 행위로 권력의 존재를 과시하는 것이었다면 근대의 권력은 감옥의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면서 신체를 부드럽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기술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벌 방식의 변화는 계몽주의 시대인 18세기 말에 어떤 개혁자들이 죄수에게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보다 감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죄수를 처벌하고 교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푸코는 처벌의 이러한 개선이 죄수에 대한 인간적 처우를 개선해야겠다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의 기술이 근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권력의 부드러운 지배의 방법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산출하는 경제적 통제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혁명 직후인 18세기 말에 감금이라는 형벌 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대적 감옥이 탄생한 것은 그런 논리에서 해석됩니다. 근대적 감옥의 대표적 형태는 파놉티콘, 일망 감시 장치로 만들어진 이런 원형 감옥인데 이것은 중앙의 감시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모든 죄수를 감시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러한 감시자와 죄수들 사이의 관계는 감옥 밖의 그런 사회에서 권력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동일한 구조를 갖습니다. 가령 학교에서 학생들의 동작과 활동이 온갖 시험의 장치 속에서 세밀히 규제되고 기록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은 규율에 길들여지고 순응합니다. 군대나 공장의 그런 엄격한 규율과 통제의 장치 속에서 군인과 노동자들이 예속화되는 현상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규율을 내면화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므로 오늘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신체가 규율과 훈련에 길들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세한 정보의 그물 속에서 일상의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인간의 자유와 저항의 가능성이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페놉티콘은 일만 감시 장치인데 저기 중앙에 한번 이렇게 중앙에 감시탑이 있거든요. 그죠? 그 감시탑이 있고 그 중앙에 관리자가 한두 명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전체 제수를 이렇게 감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관리자 한두 명이 이 전체 제수를 갖다가 감시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자, 제수자의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죠? 자기 그 감방에 딱 있으면 그죠? 바로 정면에 만다 이 감시탑이 탁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 관리자가 감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떠나가지고 만다. 일단 만다. 이 제수자는 조심하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다 몸을 길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 이 페놉티콘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지금 현재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자 우리들은 그죠? 이런 그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미디어로 만다 서베일런스 이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만다 항상 이렇게 조심을 하게 되고 그죠? 좀 이렇게 그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죠. 밑에 하단에 보면 그 학교 그림이 있죠, 그죠? 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만다 이런 어떤 반복적인 이런 어떤 행위나 그런 패턴을 통해서 만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몸에 익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만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만다 이런 규율이나 아니면 학교라는 그런 제도를 갖다가 통해서 만다 그 학생들로 하여금 만다 반복적으로 행위하고 그죠? 반복적으로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만다 그런 것들이 만다 자기도 모르게 만다 몸에 탁 이렇게 배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다 이런 역할들을 충실하게 이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학교에서 마음만 먹어야 만다. 그 우리 이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어떤 규율들 갖다 얼마든지 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뭐 어떤 사회의 그런 어떤 질서나 안정을 위해서 그죠. 뭐 반드시 좀 기본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규율과 규칙은 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만다 어떤 다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다 학생을 갖다 길들이고 그죠 이렇게 특정한 신체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파놉티콘은 자 18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사회 이론가인 제러미 벤담에 의해서 고안된 일종의 제도적 건물이자 통제 체계입니다. 자, 이 설계의 개념은 자, 수감자들이 자, 그들이 감시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 한 기관의 모든 수감자들이 한 명의 보안 요원에 의해서 관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교도관 한 사람이 모든 수용자의 감방을 한꺼번에 관찰하는 것은 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자, 수감자들이 언제 감시를 받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자, 그들이 항상 감시를 받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감자들은 자, 효과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해야 합니다. 건축물은 중앙에 감시탑이 있는 그런 원형 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에서 기관의 관리자 또는 직원은 수감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벤담은 기본 계획을 병원, 학교, 요양원, 정신병원에 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부분의 노력을 파놉티콘 감옥 설계 개발에 쏟았습니다. 현재 파놉티콘이라는 용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바로 그의 감옥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미셸 푸코의 그 학교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상에서 우리는 다양한 삶의 공간에서 자기 몸이 자, 일정한 규칙과 절차를 지키면서 그런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배우거나 직업 교육을 받거나 스키를 타거나 물건을 사거나 자, 식사를 하거나 사교춤을 추거나 자, 작업장에서 일하거나 자,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자, 우리 몸은 자, 일정한 틀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규칙의 선을 따라갑니다. 자, 이처럼 개인의 몸이 규율을 지킬 수 있고 자, 일정한 틀에 따르도록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어쩌면 인간은 자, 이런 규율 지키기와 자, 몸 길들이기를 통해서 근대를 살아가는 주체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요. 자, 푸코가 드는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세기 초에 자, 학교에서 사용된 시간표는 세분된 단위에 따라서 학생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8시 45분 지도교사의 입실, 8시 52분 교사에 의한 집합 신호, 8시 56분 아동의 입실 및 기도, 9시 착석, 9시 4분 석판 위에 첫 번째 받아쓰기, 9시 8분 받아쓰기 끝, 9시 12분 두 번째 받아쓰기 등. 자, 이런 예는 자, 수업 시간이 자,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구성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는 조금의 시간도 방치되지 않으며 교사는 학생들의 시간을 물샐 틈 없이 관리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예로 자, 공장에서 자, 고용 시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구된 생산 활동에 몰두하는 순수하고 양질의 시간을 만들고 자, 조직하는 예나 자, 군대에서 자, 군인의 폼을 자, 세분된 시간의 리듬에 따라서 조직하는 규율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근대적 규율이 개인의 시간을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라 보다 높은 효율을 위해 일정하게 조직함으로써 자, 시간을 잘 활용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개인의 몸을 일정한 리듬과 속도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훈련 및 자, 등급 매김 기제로서의 학교. 자, 훈련된 개인들의 활동은 자, 정확한 명령 체계를 요합니다. 자, 명령은 간결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신호를 감지하고 자,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학교에서의 아동들의 훈련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단지 신호만이 침묵을 방해할 뿐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18세기에는 자, 신호목이라는 목재 기구가 있었습니다. 자, 기도자가 기도를 마치면 교사는 신호목을 한 번 친다. 그리고 읽기를 시키려는 아동을 향하여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자, 읽고 있는 학생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하려면 신호목을 한 번 친다. 잘못 읽은 부분을 다시 반복하라는 신호를 보낼 때는 신호목을 빠른 속도로 두 번 친다. 만일 두세 차례 신호를 보냈는데도 자, 읽고 있는 학생이 잘못 읽거나 틀리게 발음한 단어를 찾지 못하면 자, 교사는 그에게 다시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신호로서 빠르게 세 번을 친다. 자, 개인은 자, 서열에 따라 배치합니다. 자, 개인은 등급으로 분류된 칸에 들어가서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자, 검사 혹은 시험은 개인을 하나의 사례, 케이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18세기 이르러 자, 서열은 학교의 질서 안에서 개개인의 배치에 관한 큰 골격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실, 복도, 자, 운동장에서의 학생의 정렬, 자, 숙제나 시험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에게 부과되는 서열, 매주, 매월, 매년 학생 각자가 갖게 되는 서열, 연령순에 따른 학급의 배치, 난이도에 따라 학습 내용이나 논의 주제가 차별화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의무적인 배열 속에서 학생 각자가 차지하는 서열은 그 나이, 성적, 품행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합니다. 학생은 이러한 일련의 세분된 항목들 위로 끊임없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 제도의 형성과 확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자, 미국과 영국과 그런 프랑스의 사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수업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